아람쌤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펴고 설명 들어주세요.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시를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설명 들으면 더 좋겠죠? 쉽게 쓰여진 시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쓴 작품인데, 어, 이때 당시에 윤동주 시인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등을 잘 느낄 수 있는 시여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간적 배경이랑 공간적 배경 같이 드러나고 있죠. 정리를 하면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지금 밤비라고 밤이라는 부정적인 시간,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자가 있는 시간은 화자가 처한 지금 시대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암울한 시대 현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시간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겠지.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일본이라는 공간은 현실의 구속과 억압의 공간이기도 하겠지, 화자에게는. 이연 넘어가겠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여기에서 화자의 지금 정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슬픈이라는 감정이 드러나 있는데 왜 화자가 슬픔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보니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 시인이라는 게 화자가 슬픈 상황에 처하게 한 이유도 되겠지. 뭐냐 하면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야. 왜냐면 실천적으로 행동하면서 현실을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슬픈 천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시인을 정리를 하면 부정적 현실에 대항할 실질적 힘이 없는 존재. 그런데도 현실을 슬픈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여기는 현실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시만 쓰고 앉아 있다니 이런 생각일 것 같아.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가족들의 노고와 사랑으로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가족들의 노고와 사랑. 사연,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부정적인 상황인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식인의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 일상적인 무의미한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끝없는 자기 성찰 과정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의문문의 형식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의문문 형식으로 드러내면서 여기에 있는 이 침전이라는 단어를 보면 침전은 내가 지금 점점 가라앉고 있다. 하강의 이미지 활용되고 있는 거지. 하강 이미지. 그래서 이 하강 이미지는 나의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지금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 거는 시대 현실이 지금 부정적인 상황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렵다는데 쉽게 쓰여지는 것. 지금 자아와 시대 현실 간에 지금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거지. 자아와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지. 시를 쓰는 행위를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성찰의 결과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 성찰의 결과. 유처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에서 나왔던 내용을 변형 반복하고 있는 거지.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은 1년에 자, 다 어떻게 다시 인식을 했냐면 앞부분이랑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어. 반성 성찰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끝까지 어두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등불, 그리고 어둠, 그리고 다시 아침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불 밝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밝은 이미지가 되겠지. 밝음의 이미지. 그러면서 등불은 희망이면서 극복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저항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아이고 너무 굵어서 잠시만. 어둠은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시대처럼 올 아침 뭘 이야기하는 거야?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국 화자가 소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 조국 광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침과 색깔을 아침, 어둠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최후의 나. 여기에서의 이제 최후의 나는
내면적자를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면적자. 아이고, 너무. 아이고. 이상적자. 그러니까 최후의 나는 현실적자, 즉 다시 말해서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그런 나 말고 또 다른 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끝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도달한 성숙한 내면적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시대가 오듯 아침 또한 필연적으로 도래할 거라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긍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년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소문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나가 지금 2번 나오는데, 나. 정리를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있는 나는 내면적자, 지금 최후의 난인 내면적자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나는 현실적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적자에게 내면적자가 손을 내밀고 있으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러면 내 자아에 있는 그런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내면적자와 현실적자의 갈등을 경험해야만 했던 화자가 처음으로 이제 눈물과 위안을 통해서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시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요 부분, 최초의 악수. 요 부분은 두 자아의 화해, 결국은 이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 화자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학습 활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54쪽 펴고 선생님이랑 학습 활동 같이 정리해 봅시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배경을 나타내는 시구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우리 아까 다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 나타나고 있는 시구.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공간적 배경 나타나고 있는 시구. 아이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 화자의 상황은 화자는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대학생인데 육첩방으로 짐작할 때 일본에 유학 중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화자가 처한 상황 정리할 수가 있죠. 2번 넘어갈게요. 자, 이 작품의 각 연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1연부터 4연까지는 암담한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5연에서 7연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고뇌하고 성찰하면서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지막 8연에서 10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초의 악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두 자의 화해와 내적 갈등의 해소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시구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 정리를 하면 이 작품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942년 창작한 작품으로 일제에 의한 무단 통치와 민족 탄압이 극심해져서 지식인들의 삶이 무기력해진 시기였지. 들곤 작년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과 부끄러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일제 탄압이 심해지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는 시를 쓰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뇌와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이 담겨 있는 거고, 부끄러운 일은 시를 쓰는 일은 시대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동주 영화 본 친구들은 송몽규를 보면서 자기가 또 부끄럽게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와 태도를 쉽게 쓰여진 시와 비교해보자. 광야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한 작품이거든. 우리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광야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 일제강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시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시어가 주는 분위기나 서술의 종결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어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재.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까마득한 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천고의 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면 까마득한 날, 그래서 까마득한 날은 과거를 의미하는 거지.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까마득한 날에 지금 광야가 탄생한 거, 천지개벽을 의미하는 거지. 천지개벽. 이거를 처음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주고 있어. 자,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라? 닭 우는 소리는 생명의 기척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생명이 태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의 기척. 닭 우는 소리 하나로 전체 생명을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유법도 같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지.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모든 산맥들이 지금 바다를 사랑해서 휘달린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어떤 표현법? 산맥들이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달린대. 의인법 사용되고 있는 거지. 이 의인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는 역동적인 역동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대지 위에 산맥이 생성되는 과정을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곳은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이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얘기를 하는 거지. 범하진 못했다는 말은 뭐야? 신성 불가침의 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광야라는 이 공간이 신성한 공간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3면 끊임없는 광음을, 이 광은 어둡고 밝은 거, 밝고 어두운 거야. 그러면 낮밤 이렇게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결국은 세월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를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 개화와 낙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강물이, 이거는 문명,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비로소 길을 열었다. 우리 민족사가 시작됐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민족사의 시작. 광야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 눈 내리고,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눈 내리고 있다는 거니까 부정적 현실.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여기에는 이 매화 향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매화라고 하면 겨울에도 피고 있는 빨간 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고고한 의지, 그리고 광복의 기운.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어서 이런 화자의 고고한 의지이자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민족성을 보여주고,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린다는 거는 뭐지? 화자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가난한 노래가, 정리를 하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저항과 투쟁의 씨앗으로 보면 돼. 부정적 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 이 말은 화자의 희생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어조를 한번 볼래? 씨를 뿌려라. 나보고 지금 씨를 뿌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1인칭 주어랑 명령형인 뿌려라는 주어와 지금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되는 시적 호용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화자의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적 호용을 사용한 거지. 명령형. 이거는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실청고의 뒤에 미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화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상이 되겠지. 여기서는 조국 광복을 실현시킬 존재가 되는 거야.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조국 광복의 노래를 초인이 부르게 하겠다는 뜻으로 조국 광복을 실현시킬 민족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상실현의 염원을 간절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는 광복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뿌려라, 이런 부분을 하리라, 이런 말투들, 못하였으리라, 들렸으랴, 이런 말투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행이 생긴 걸 보면은 다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다 짧은 부분에서 짧은 시행에서 긴 시행까지 점점 길어지는 배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활동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광야의 화자의 어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의지적 어조, 쉽게 쓰여진 시는 자아성찰적, 반성적 어조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지적 어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종결어미 요런 종결어미 사용하고 있는 거 반복적 사용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의지적 어조 사용해서 화자 어떤 태도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는 반성적 어조 사용해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자아성찰과 자기 반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를 읽었을 때는 이육사 시인의 시가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시로 읽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작품 정리해봤습니다. 255쪽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수업해봅시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봐요.